5살 때 나는 내가 남자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무엇인지는 잘 몰랐지만 그게 무엇이든 남자아이보다는 못한 건 확실했다. 나보다 각각 5년, 10년, 15년 위인 오빠들은 우리가 실험실에서 하는 놀이를 바깥 세상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목격했다. 보이스카우트에서 오빠들은 모형차 경주를 했고 로켓을 만들어 발사하는 놀이도 했다. 학교 기술 시간에 오빠들은 벽에 걸거나 천장에 매달 정도로 커다랗고 강력한 도구들을 사용했다. 칼 세이건이나 미스터 스파크, 닥터 후, 프로페서 등을 보면서도 배경으로 등장하는 간호사 채플이나 메리앤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아빠의 실험실로 더 깊이 숨어들었다. 그곳은 내가 가장 자유롭게 기계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됐다. 아빠를 가장 닮은 아이는 바로 나였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아빠와 내가 다른 점은 겉모습뿐이었다. 아빠는 과학자처럼 생겼다. 키가 크고 창백하고 깨끗하게 면도한 얼굴에 카키색 바지와 흰 셔츠를 수척할 정도로 마른 몸에 입고 뿔테 안경을 쓰고 목에는 목젖이 툭 튀어나왔다. 5살 때 나는 비록 내가 어린 여자아이로 변장을 하고는 있지만 진짜 내 모습은 딱 아빠와 같다고 생각했다. 여자아이인 척 하는 동안 나는 솜씨 좋게 몸단장을 하고 다른 여자아이들과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관해 수다를 떨었다. 줄넘기를 몇 시간이고 할 수 있었고 내 옷을 스스로 꿰맬 수도 있었으며 누구든 먹고 싶다고 하는 것을 완전히 처음부터 모두 내 손으로 그것도 3가지 다른 방법으로 요리해낼 수 있었다. 그러나 늦은 시간이 되면 나는 아빠와 함께 실험실로 향했다. 건물들은 텅 비어 있었지만 모두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거기서 나는 어린 여자아이에서 과학자로 변신했다. 피터 파커가 스파이더맨으로 변신하는 것처럼 내 경우는 반대 방향의 변신이긴 했지만 아빠와 같아지기를 간절히 원하긴 했지만 나는 동시에 내가 극복할 수 없는 큰 산과 같은 엄마의 연장이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엄마가 당연히 누릴 자격이 있고 누렸어야 했던 삶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2번째 기회가 바로 나였다. 나는 고등학교를 1년 일찍 졸업하고 미네소타 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진학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 모두가 다닌 대학이었다. 대학 생활은 문학 전공으로 시작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나는 과학이야말로 진정으로 내가 속한 분야라는 것을 깨달았다. 너무나도 대조적인 두 분야를 비교해보면 내가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인지가 한층 분명해졌다. 과학 수업 시간에는 앉아서 이야기만 하는 대신 실제로 무엇인가를 했다. 손을 써서 그 일을 했고 거의 날마다 분명한 결과로 보상받을 수 있었다. 실험실에서 하는 실험들은 매번 완벽한 결과를 내도록 미리 고안되어 있었고 할 때마다 우아하리만큼 모든 게 잘 돌아갔다. 실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큰 기계와 더 신기한 화학약품을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았다. 과학 강의들은
아직은 해결이 가능한 사회 문제를 다뤘다. 이제는 더 이상 사용되지도 않는 정치 체제, 그것을 제안한 사람이나 반대한 사람이나 모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어버린 그런 정치 체제를 이야기하는 강의들이 아니었다. 과학에서는 애초에 고대 서적에 쓰여있던 내용을 다시 쓴 책들을 분석하기 위해 쓰여진 책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과학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미래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이야기했다. 지금까지 나를 가르친 모든 선생님들이 귀찮아하고 골칫거리라고 생각했던 나의 특징들은 과학 교수들이 원하는 바로 그 특성이었다. 과학 교수들은 내가 여자아이였음에도 나를 받아들였고 내가 이미 의심하던 사실들을 재차 확인해줬다. 바로 내 진정한 잠재력은 내 과거나 현재의 상황보다 투쟁을 마다하지 않는 내 의욕에 있다는 사실 말이다. 다시 한번 나는 아빠의 실험실에서처럼 원하는 만큼 모든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난 것이다. 사람은 식물과 같다. 빛을 향해 자라난다는 의미에서 말이다. 과학을 선택한 것은 과학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의 집, 다시 말해 안전함을 느끼는 장소를 내게 제공해 준 것이 과학이었다. 성장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길고도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내가 확실히 한 유일한 사실은 언젠가 내 실험실을 갖게 된다는 것뿐이었다. 왜냐하면 아빠도 아빠의 실험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마을에서는 아빠는 그냥 과학자가 아니었다. 아빠는 마을 유일의 과학자였다. 그리고 과학자라는 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아빠의 정체성이자 신분이었다. 과학자가 되고자 하는 내 욕망의 근본은 깊은 본능에 토대를 두고 있었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한 번도 살아있는 여성 과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었고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도 심지어 텔레비전에서 본 적도 없었다. 여성 과학자로서 나는 여전히 그다지 평범하지 않다. 하지만 내 마음은 한 번도 다른 것이었던 적이 없다. 지금까지 나는 3개의 실험실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완성했다. 3개의 빈 방에 온기와 생명을 불어넣었고 각 실험실은 그전 것보다 더 크고 좋았다. 현재 내가 있는 실험실은 거의 완벽하다. 상쾌한 하와이에서 자리 잡은 실험실은 하늘에 자주 무지개가 걸리고 하와이 무궁화가 1년 내내 만개한 가운데 자리 잡은 웅장한 건물 안에 있다. 이렇게 거의 완벽한 실험실에서 일하고 있지만 나는 앞으로도 늘 새로운 실험실을 만들고 더 많이 원할 것을 알고 있다. 내 실험실은 대학 청사진에 표시된 T309호실이 아니라 자런 실험실이고 어디에 자리하든 언제나 그렇게 불릴 것이다. 내 집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담을 것이다. 내 실험실은 불이 항상 켜진 곳이다. 그 방에는 창문이 없지만 창문이 필요하지 않다. 모든 것이 자체적으로 조달되는 자급자족 시스템을 갖춘 곳이기 때문이다. 그 자체가
하나의 우주를 이루고 있다. 내 실험실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익숙한 곳으로 서로 잘 아는 소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내 실험실은 손으로 하는 일에 모든 정신을 집중해서 뭔가를 해내는 곳이다. 내 실험실은 내가 움직이고 서고 걷고 앉고 물건을 가져오고 나르고 오르고 기는 곳이다. 내 실험실은 잠을 이루지 못해도 괜찮은 곳이다. 자는 것 말고도 할 일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이다. 내 실험실은 내가 상처받고 다치면 문제가 되는 곳이다.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경고문이 붙어 있고 규칙이 정해져 있다. 장갑을 끼고 보호 안경을 쓰고 발가락을 감싼 신발을 신어서 위험한 실수로부터 나를 방어하는 곳이다. 내 실험실은 내가 필요한 것보다 가진 것이 훨씬 많은 곳이다. 서랍들은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물건들로 가득하다. 내 실험실의 모든 물건들은 존재 이유가 있다. 아직 그 용도를 아무도 알지 못할지라도. 내 실험실은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죄책감이 내가 해내고 있는 일들로 대체되는 곳이다. 부모님께 전화하지 않은 것, 아직 납부하지 못한 신용카드 고지서, 씻지 않고 쌓아둔 접시들, 면도하지 않은 다리 같은 것들은 숭고한 발견을 위해 실험실에서 하는 작업들과 비교하면 사소하기 그지없는 일이 된다. 내 실험실은 아직 내 안에 있는 어린이가 모습을 드러내는 곳이다. 그곳은 내가 가장 친한 친구와 노는 곳이다. 내 실험실에서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도 있다. 그곳에서는 1억 년 된 돌을 분석하기 위해 밤을 새워 일할 수도 있다. 아침이 되기 전에 그 돌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내야만 하기 때문이다. 어른이 되면서 나에게 밀어닥친 그 모든 어리둥절하고 달갑지 않은 일들은 실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아무 상관도 없어진다. 전화가 없는 그곳에선 아무도 내게 전화하지 않아도 마음 상하지 않는다. 문은 항상 잠겨 있고 열쇠를 가진 사람은 모두 아는 사람들이다. 바깥 세상이 실험실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실험실은 내가 진짜 나일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내 실험실은 교회와 같다. 그곳에서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곤 하기 때문이다. 내가 들어갈 때 나를 반기는 기계음은 교회로 신도들을 이끄는 찬송가와 같다. 그곳에서 대충 누구를 보게 될지, 그들이 대충 어떻게 행동할지 나는 안다. 그곳에는 침묵이 있고 음악이 있다. 그곳에서는 언제 친구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언제 그 친구들이 각자 생각에 잠길 수 있도록 가만히 놔둬야 하는지를 안다. 내가 따르는 의식들이 있고 그중 어떤 것은 이해하고 어떤 것은 이해하지 못한 채 따른다. 그곳에서는 나 자신이 최선의 나로 고양되어 나의 임무를 해내기 위해 노력한다. 내 실험실은 교회와 마찬가지로 성스러운 날에 가는 곳이다. 세상 모든 것이 문을 닫는 휴일에도 내 실험실은 열려 있다. 내 실험실은 도피처이자 망명처이다. 그것은 직업상 전투를 벌이다가 후퇴해서 몸을 쉬는 곳이자 내 상처를 돌아보고 갑옷을 보수하는 곳이다. 그리고 교회와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자라난 내가 진정으로 떠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실험실은 내가 글을 쓰는 곳이기도 하다. 나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읽을 수 있고 거의 아무도 말로는 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해서 5사람이 10년 동안 한 연구를 6장의 인쇄물로 정제해 표현할 수 있는 드문 글을 쓰는데 아주 익숙해졌다. 그런 글들은 작업의 상세한 내용을 레이저 메스만큼 정확하게 서술하지만 동시에 그 매끄러운 아름다움이란 실제 사람이 입으면 훨씬 더 완벽해 보일, 옷의 아름다움을 극도로 돋보이게 할 늘씬한 마네킹의 것, 일종의 기교다. 논문들은 하나하나 훈장처럼 획득한 주석들도 대학원생이 나처럼 살지 않겠다고 코웃음을 치며 갑자기 일을 그만둔 뒤 몇 달에 걸쳐 고생하며 다시 만든 데이터도 내보이지 않는다. 현실이라 믿기지 않는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슬픔에 마비된 채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5시간 걸려 겨우 쓴 문단 하나도 프린터에서 나와 아직 식지도 않은 초안을 우리 아기가 크레용과 애플소스로 범벅을 만든 일도. 내 논문에는 잘 자라준 식물들과 순조롭게 끝난 실험들, 예상에서 어긋나지 않고 나와준 데이터가 담겨 있다. 그러나 곰팡이와 절망 속에 썩어버린 정원들, 무슨 짓을 해도 안정되지 않던 전기 신호들, 절대 밝힐 수 없는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밤늦게 급하게 확보한 프린터 잉크 이야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재앙을 거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누군가가 이미 그 길을 걸어 다시 그 경험을 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나는 너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몸과 마음을 모두 쏟아부으며 과학을 하는지 말할 수 있는 저널은 아직 어디에도 없다. 아침 8시는 어김없이 닥쳐온다. 화학약품들을 다시 채워넣고 월급을 정산하고 비행기표를 사야 할 때가 다시 온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목에 차오르는 고통과 자부심, 후회, 두려움, 사랑, 갈구를 내뱉지 못하고 삼키며 책상에 코를 박고 또 하나의 과학 논문을 완성한다. 20년을 실험실에서 일하는 동안 내 안에서는 2가지 이야기가 자라났다. 내가 써야 하는 이야기와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 과학은 자기 가치에 대해 너무도 확신이 강해 아무것도 버리지 못한다. 아빠와 아빠의 계량자도 예외가 아니어서 고향집 지하실에는 표준 직선 계산자 30CT라는 라벨이 붙은 상자가 있다. 상자에는 30개의 계산자가 들어있다. 학생들이 각자 하나씩 계산자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오래된 계산자들은 다시는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 것이다. 계산기며 데스크톱 컴퓨터에 차례차례 밀리다가 이제는 스마트폰에 밀려서 완전히 구식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상자에는 내용물이 무엇인지를 표시하는 라벨만 붙어 있고 그게 누구의 것인지는 써 있지 않다. 나는 그 상자를 보면서 아빠가 거기에 내 이름을 써줬으면 하는 설명할 수 없는 갈망에 휩싸이곤 했다. 하지만 그 계산자들은 누구의 것도 아니었다. 그냥 존재했다. 그리고 결코 내 것인 적이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어릴 적을 생각하면 기억나는 나무가 하나 있다. 모질고 긴 겨울 내내 도전적인 초록색을 자랑하며 우뚝 서 있던 푸른 빛이 도는 은청 가문비였다. 그 나무의 바늘 같은 잎들은 하얀 눈과 잿빛 하늘에 화가 나기라도 한 듯 날카로웠다. 내 속에서 키워가던 금욕주의적 성향의 롤 모델로도 완벽했다. 여름에는 그 나무를 껴안고 오르고 이야기를 나누며 그 나무가 나를 잘 알고 그 아래 있으면 내가 투명인간이라는 상상을 했다. 개미들이 시든 나뭇잎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들이 곤충들 지옥에 빠지는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다. 나이가 들면서 나는 그 나무가 사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물과 공기로 자신이 필요한 음식을 만드는 존재라는 것을 배웠다. 내가 나무를 오른다 해도 나무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의 고작해야 작은 미동밖에 되지 않을 것이며 요새를 만들기 위해 가지를 잡아당긴다 해도 나무에게는 머리에서 머리카락을 하나 뽑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게 됐다. 그럼에도 그 후에도 몇 년 동안 나는 매일 밤 그 나무에서 3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작은 유리창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잠이 들었다. 그러다가 대학에 진학했고 고향과 어린 시절을 남겨두고 기나긴 여정을 떠났다. 그 후 나는 그 나무도 어린이였던 적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커서 내 나무가 될 배아는 땅에서 몇 년을 숨어 지냈을 것이다. 너무 오래 기다려도 위험하고 씨앗 바깥으로 너무 빨리 나와도 위험했다. 아주 작은 실수만 저질러도 제일 강한 이파리조차 며칠 사이에 썩혀버릴 수 있는 잘못을 허락하지 않는 바깥 세상의 소용돌이에 단번에 휩쓸려 들어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무는 미래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처음 10년은 엄청난 성장을 거듭했을 것이다. 10세에서 20세 사이에 나무는 크기가 2배로 자랐지만 그런 키에 따라오는 도전과 책임에는 그다지 잘 준비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 또래와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썼을 것이며 가끔은 대담하게 햇빛이 가득 뜨는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을 것이다. 자라는 데에만 완전히 집중하는 이 시기에는 열매를 맺지는 못하지만 거기 필요한 호르몬의 분비가 시작된다. 다른 10대들과 마찬가지로 내 나무도 그 해를 그렇게 보냈다. 봄에는 엄청나게 크고 여름에는 새로운 잎을 만들고 가을에는 뿌리를 뻗고 내키지 않지만 따분한 겨울에 느린 리듬에 자신을 맞췄을 것이다. (10대의) 관점에서 볼 때 어른 나무들은 바보 같으면서도 무한한 미래를 의미했다. 50년, 80년, 어쩌면 100년을 쓰러지지 않기 위해 애를 쓰는 존재. 날마다 아침이 되면 전날 떨어진 바늘잎을 대신할 새 잎을 만들고 밤에는 효소 분비를 중지하는 것으로 일과를 끝내는 존재. 땅 및 새로운 영역을 정복한 후 갑작스레 영양소가 쏟아져 들어오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없고 지난 겨울에 새로 난 틈으로 믿음직하고 오래된 고든 뿌리가 살짝 세력을 늘리는 일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어른 나무는 매년 허리가 조금씩 더 두꺼워지는 것 말고는 수십 년이 흐르도록 별다른 변화가 없다. 가지에는
어렵사리 얻은 영양소가 늘 배고픈 젊은 세대의 코앞에 자린고비의 굴비처럼 걸려 있다. 물이 풍부하고 토양이 깊고 풍요로운 곳,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인 햇빛 가득한 좋은 동네에 사는 나무들은 타고난 잠재력을 백분 발휘한다. 그와 대조적으로 조건이 나쁜 동네에 사는 나무들은 좋은 동네 나무들보다 키는 반도 못 크고 쑥쑥 크는 10대 시절도 없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면서 운이 좋은 나무들이 자라는 속도의 절반도 안 되는 속도로 자란다. 내 나무는 80몇 년을 살아오면서 아마도 몇 번 아팠을 것이다. 나무를 은신처와 식량 공급원으로 이용하려고 공격을 멈추지 않는 동물과 곤충들 때문이다. 물리적으로 도망갈 수 없으니 나무는 뾰족한 가시와 독이 있고 먹을 수 없는 나무 진으로 무장해서 그들의 공격을 예방한다. 가장 위험한 것은 썩어가는 식물 조직에 갈데없이 덮여서 취약한 상태로 있어야 하는 뿌리다. 방어장치를 유지하는 비용은 내 나무가 더 희망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모아두었던 저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진액 한 방울을 흘릴 때마다 씨앗 하나가 열리지 못하고 가시 하나를 만들 때마다 이파리 하나를 만들지 못한다. 2013년에 내 나무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다. 겨울이 다 지나갔다고 추측한 내 나무는 가지를 뻗고 여름에 대비해서 새 바늘잎들을 무성하게 만들어냈다. 그러나 그의 5월은 예년에 비해 너무도 추웠고 때 아닌 봄 눈보라가 몰아닥친 후 어느 주말에 엄청난 폭설이 쏟아졌다. 침엽수는 많은 양의 눈을 감당할 수 있지만 새로 난 이파리의 무게까지 더해진 상태로는 무리였다. 처음에는 휘기만 했던 가지들이 결국 부러져 버리면서 키 크고 헐벗은 본체만 남았다. 부모님은 내 나무를 베고 뿌리를 뽑아 안락사를 시켰다. 몇 달이 지난 후 전화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눈부신 햇빛을 받고 서 있었다. 내가 사는 곳은 1년 내내 눈이 오지 않는 집에서 6,400km도 넘게 떨어진 곳이었다. 나는 나무가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자마자 부고를 듣게 된 아이러니에 대해 생각했다. 그러나 이야기는 아이러니 이상이었다. 내 은청 가뭄비는 생존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내 나무는 삶을 살고 있었다. 내 삶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나무의 삶이 거치는 중요한 고비를 모두 넘겼고 최고의 시간을 누렸고 시간에 따라 변화했다. 시간은 내 나무에 대한 나의 눈, 그리고 내 나무가 자신을 보는 눈에 대한 나의 눈을 변화시켰다. 과학은 나에게 모든 것이 처음 추측하는 것보다 복잡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을 발견하는 데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인생을 위한 레시피라는 것을 가르쳐줬다. 과학은 또 한때 벌어졌거나 존재했지만 이제 존재하지 않는 모든 중요한 것을 주의 깊게 적어두는 것이야말로 망각에 대한 유일한 방어라는 것도 가르쳐줬다. 나보다 더 오래 살았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내 나무도 그중 하나이다.
씨앗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안다. 대부분의 씨앗은 자라기 시작하기 전 적어도 1년은 기다린다. 체리 씨앗은 아무 문제 없이 100년을 기다리기도 한다. 각각의 씨앗이 정확히 무엇을 기다리는지는 그 씨앗만이 안다. 씨앗이 성장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 그 기회를 타고 깊은 물속으로 뛰어들듯 싹을 틔우려면 그 씨앗이 기다리고 있던 온도와 수분, 빛의 적절한 조합과 다른 많은 조건이 맞아떨어졌다는 신호가 있어야 한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씨앗은 살아있다. 300년 동안 우뚝 선 떡갈나무가 살아있듯 그 아래 떨어져 있는 도토리도 모두 살아있다. 둘 다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그 둘의 기다림은 다르다. 씨앗은 번성하기를 기다리지만 나무는 죽기를 기다린다. 숲에 들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인간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높이로 자란 큰 나무들을 올려다볼 것이다. 그러나 발 아래를 내려다보는 사람은 드물다. 발자국 하나마다 수백 개의 씨앗이 살아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들은 모두 그다지 가망은 없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절대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 기회를 기다린다. 그 씨앗 중 절반 이상은 모두 자기가 기다리던 신호가 오기 전에 죽고 말 것이고 조건이 나쁜 해에는 모두 죽을 수도 있다. 이 모든 죽음은 이렇다 할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머리 위로 우뚝 솟은 자작나무 한 그루당 매년 적어도 25만 개의 씨앗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제 숲에 가면 잊지 말자. 숲에 보이는 나무가 한 그루라면 땅속에서 언젠가는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를 열망하며 기다리는 나무가 100그루 이상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야자 열매는 우리 머리통만큼이나 큰 씨앗이다. 아프리카 해안에서 출발해 대서양 전체를 둥둥 뜬 채로 건너 카리브 해안에 뿌리 내릴 수도 있다. 반대로 난초의 씨앗은 조그맣다. 난초 씨앗 100만 개를 모아도 종이 클립 하나 무게밖에 되지 않는다. 크거나 작거나 대부분의 씨앗은 사실 기다리고 있는 배아의 식량이다. 배아는 세포 수백 개를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지만 뿌리와 싹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식물의 청사진이다. 씨앗 안의 배아는 자라기 시작하면 일단 허리를 굽히고 기다리던 자세를 곧게 펴서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형태를 정식으로 띠기 시작한다. 복숭아씨 혹은 참깨씨나 겨자씨, 호두씨 등을 둘러싼 딱딱한 껍질은 대체로 이런 팽창을 방지하려고 존재한다. 실험실에서는 이 딱딱한 껍질을 긁어내고 물을 조금만 부어도 거의 대부분의 씨앗이 자라난다.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껍질을 깬 씨앗만 수천 개가 넘지만 그 다음 날 거기서 나온 초록을 보면 언제나 감탄을 금치 못한다. 그토록 어려운 일이 약간의 도움으로 그토록 쉬워진 것이다.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조건을 만나면 몸을 펼치고 원래 되려고 의도했던 그 존재가 마침내 될 수 있는 것이다. 연꽃 씨앗의 껍질을 열고 배아를 성장시킨 과학자들은 그 껍질을 보존했다. 그 껍질을 방사성 탄소 연대법으로 측정한 과학자들은 그 연밥이
중국의 토탄 늪에서 2000년을 기다려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간의 왕조가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동안 이 작은 씨앗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고집스럽게 버틴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작은 식물의 열망이 어느 실험실 안에서 활짝 피었다. 그 연꽃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모든 시작은 기다림의 끝이다. 우리는 모두 단 한 번의 기회를 만난다. 우리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불가능하면서도 필연적인 존재들이다. 모든 우거진 나무의 시작은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은 씨앗이었다.